오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벌어진 살인사건 가운데 20%가량이 가해자가 배우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가 하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공개 수배 끝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는데요. 정부의 보호관찰 체계 이대로 괜찮은 건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서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드러난 산불 진화대원의 현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모집한 일용직 근로자였는데요. 이분들의 처우는 어떤지, 산업재해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김효신 노무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팟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4.2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어딘가요? 네, 오늘 재보궐선거 총 23곳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이미 무투표로 당선된 곳이 있어서 투표 자체는 21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산 교육감 선거를 진행합니다. 여기는 진보 진영에서 1명 후보, 보수 진영에서 2명 후보가 출마를 했고, 기초단체장 선거가 서울 구로, 충남 아산, 경남 거제 등 5곳에서 치러지는데, 이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속 구청장이 그 국민의힘 소속이었어요. 근데 그 주식 백지 신탁에 본인이 직접 이걸 불복해서 나 그럼 구청장 안 하고 나가겠다 해서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져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선거도 인천 강화, 대구 달서 등 전국 15곳에서 치러지고요. 선거 운동 기간에 민주당은 계엄 사태의 책임 여당에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았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아직까지는 투표율이 좀처럼 끌어올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되게 낮았어요. 7.94%에 불과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전 11시 기준으로 5.7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정국은 굉장히 뜨거운데 그런 태풍 속에서 치러지는 투표치고는 관심이 저조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나 중앙정치 정쟁에 이목이 더 쏠리고 또 뭐 이런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좀 냉담한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중앙당 차원에서도 사실 보궐선거까지 이렇게 직접 현장 유세 가고 뛰어들 그런 여력은 없었죠. 또 역대 최악의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관심을 보이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선거를 마쳐도 역대 재보선 중에서 투표율이 제일 낮을 거라는 전망도 지금으로선 나오고 있고, 네. 사전투표 결과 다 포함해서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번에 재보선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이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가 있어서 뭐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못하기 때문에 정당명 같은 건 따로 기입하지 않고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경찰은 오늘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경비 대책을 논의한다고요. 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대문 경찰청에서 경찰청 지휘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및 경비정보부장, 기동본부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요.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을 합니다. 이 지휘부 화상회의에서는 특히나 그 헌재 앞에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든다. 그거는 어떻게 꾸려갈지,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대비해서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선고 전일 자정부터 선고일 3일 후 12시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여 정 출고를 금지할 방침이고요. 또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헌재 일대에 사옥을 둔 기업들이 속속 재택근무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사내 공지를 내렸는데요. 전 임직원이 선고일에는 재택근무하도록 안내를 했고 아주 정말 그 사옥 방호 같은 그런 비상 상황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최소로 출근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인접한 종로나 광화문 일대에 사옥인 이 사무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기업들도 뭐 아직은 재택근무를 전환하는 걸 결정하진 않았지만 지금 좀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편이고요. 또 궁궐도 문을 닫게 됩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가 공지를 내렸는데요.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관람을 중지하고 휴궁일을 연장할지는 추후 상황을 보고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복궁이 문을 닫으니까 원래 궁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거의 다 이제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수년되거나 취소된 상황이고요. 박물관, 미술관 등도 모두 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면서 방청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헌재가 선고일 발표하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접속이 폭주해서 서버가 거의 이제 다운되는 지경까지 갔어요.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됐는데 오후 5시 때 보니까 34,000여 명이 대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뒤로도 또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딱 20석 마련이 되거든요. 일반석 방청은요. 근데 여기에 수만 명이 몰린 거고 신청은 내일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자추첨 거쳐서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경쟁률이 796대 1이었거든요. 19,000여 명이 방청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당시 선고 경쟁률을 상당히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정해지면서 여야의 추가 경정 예산 논의도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에요. 네, 윤 대통령 선고 전까지 추경은 차질이 불가피한가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근데 당장 금요일에 전국을 흔들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뭐 여야 모두 각자 당력을 쏟을 것이고 그리고 또 서로 마주보기도 얼마나 또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껄끄러운 분위기는 선고가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야 의원들이 다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고일 전에 여야끼리 만나는 게 가능하겠냐. 예,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고 실제로 그럴 일정도 잡힌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추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산불 대응이나 뭐 통상 대응 이런 시급한 분야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 단계적으로 가자라는 거고 반면에 야당은 10조 원 규모 추경으로는 이거는 효과적인 걸 뭐 아무것도 낼 수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뭐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는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그때야말로 뭐 어떤 결과든 간에 결과지를 받아드는 순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정말 좀 이 추경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내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산불 추경을 논의합니다. 원래는 4일에 당정협의회 연다 그랬는데 선고하고 날짜가 딱 겹치게 되면서 하루 땡기게 됐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 체계적인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 폭풍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먼저 이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사가 충실해야 되는 대상이 기존에는 회사로 국한이 돼 있던 걸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근데 이게 충실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표현이라는 게 조금 와닿지 않는 면이 있어요. 뭔가 뭐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다가 보면은 원래 주식회사라는 것의 정의가 주주들에게 분명히 지분율이 있는 거잖아요. 주주가 주인이다라는 개념인데
이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원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예외적이다. 이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에서 불만이 나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주주의 권리 보호를 확대해보자. 라는 취지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상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게 의결권 행사를 전자적으로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주주총회에 모든 주주가 다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굵직한 모일 수 있는 대단한 분들만 모이는 것 같은 게 주총인데 네. 소액 주주들도 전자적 방법으로 뭐 이렇게 전자주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소액 주주에 대해서 권리도 보호가 되고 의사결정은 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는데, 그런데 재계에서는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주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거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제한시키니까 그러면 회사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그런 신뢰도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재계에서는 이제 뭐 소액 주주들이 흔들 수 있고 뭐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덕수 대행은 거부권을 썼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먼저 나오는 불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그렇게 보이콧을 하면서 그 이중적이다, 뭐 이런 반발도 나오고,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들에게서는 기업의 방만 경영만 부추기는 꼴이다. 우리나라 너무 이제 오너 맘대로 하고 그런 게 있지 않느냐라는 비난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이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쓰면서 국민의힘은 환영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다 라면서 환영을 했고,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짓밟는 폭거다. 한덕수 대행은 청개구리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은 거부권 행사했고, 행사하자마자 곧바로 총수들과 만납니다. 총리 공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등 4대 그룹 총수하고 만나서 경제안보전략 TF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 집까지 걸었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이례적인 행보였어요. 네. 근데 본인이 말한 대로 그 거부권이 어쨌든 행사가 됐고, 그러면은 말한 걸 또 주워 담아야 되니까 직을 걸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김병완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했는데 일단은 반려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보고 그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정부가 어쨌든 간 그 디테일한 방식은 다르더라도 정부도 기치를 내걸고 있는 게 주주를 보호한다라는 원칙을 계속 이렇게 내걸고 있는데, 그런 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다른 모양으로 통과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대통령이 있었으면은 이거 거부권까지는 안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뭐 사의를 내긴 했지만 일단 뭐 반려가 됐고, 그리고 당장 미국에서 상호관세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경제수장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런 그림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일 새벽 5시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백악관 측에서 밝힌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열고 나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데 그 행사 이름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이거라는 거예요. 요 이름부터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이 예고는 했지만 어떤 국가 대상으로 어느 정도 세율 부과할지 자세한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에서는 말하는 게 24시간 아니면 알게 된다. 하루 안에 알게 될 거를 너무 이렇게 막 예측하지 말아라, 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 국가별로 차등 관세를 매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력하게 거론이 됐는데, 또 모든 수입
부품에 단일하게 2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새롭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에 발표가 났는데 이때 별도 유예 기간 없이 발표 즉시 관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미 무역 흑자 8위에 지난해 올랐기 때문에 한국은 뭐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그 협상에서 미국이 뭘 얻을 수만 있다면 상호관세 이후에도 협상할 수 있다. 좀 이 정도로 말은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상호관세가 발표 나고 효력이 발효된 이후에도 뭐 어느 정도 여지는 열어놓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세계의 그런 물밑 협상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의 표현에 따르면 소통을 하고 있다. 북한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는 기자들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시작이 된 건지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과시하는 건지 이거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리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쨌든간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아직은 그 소통하겠다는 그 의지, 그런 생각, 북한에 대한 관점 이런 거를 뒤집진 않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북미 접촉이 본격화한다면 계속 우려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이제 한국 패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접촉은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만약에 이미 모종의 접촉이 있는 거라면 뭐 어떤 뉴욕 채널이라는 걸 통했을 거다. 혹은 또 일각에서는 얼마 전에 그 조철수 스위스 주재 대사를 임명했는데 그 최선희 외무상의 오른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스위스로 보내면서 어떤 북미 대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를 통한 접촉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종전 협상하면서 되게 어떤 친밀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는 사실 북한도 껴 있었고 하다 보니까 포로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파병에 대해서 뭐 보상을 얘기하거나 할 때 지렛대를 삼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연계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반대로 보는 거는 접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향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이다. 그 과정에서 좀 과장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헌법재판소 인근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일대로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집회 인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국역을 중심으로 교통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북촌로는 제동초등학교에서 안국역 사이 모든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율곡로 안국역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이고요. 역시 전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또 3일대로입니다. 안국역에서 수원회관 사이 차량 운행이 금지되고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묵동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하월곡 램프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합니다. 하지만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이고요. 진남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2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지난달 29일에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예, 30일 날 수서경찰서에서요. 수서동 자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내분은 사망을 하셨고요. 네. 예, 안타깝게 이렇게 됐고 아마도 구속돼서 이제 처리가 될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왜 그랬는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배우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이제 우리가 어떤 큰 어떤 정치적 사건 이런 것들이 가려져서 그렇지만은 네. 배우자 혹은 친근한 사람에 의한 살인 사건은 지속적으로 그 퍼센테이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에서는 70대 남성이 별거 중에 아내를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요. 수원에서는 40대 아내를 살해한 후에 이 트렁크에 2달간 숨긴 40대 남성도 있었고요. 실제로 경찰청의 2023년도 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사건의 한 20%, 5분의 1 정도가 55건인 정도가 네. 배우자였고요. 애인이라고 추정되는 게 한 10%였으니까 한 살인 사건의 3분의 1 정도가 이런 관계죠. 애인이나 뭐 이런 배우자 관계인 거고 네. 나머지는 이제 그 뭐 부모라든가 자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퍼센트가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닌가요? 어쩌다 이런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부부가 영촌이죠. 예, 영촌은 사실은 무한대란 개념도 되는 거고요. 보통 범죄에서 심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게 은폐된 감정 폭력이란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감정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는 거를 눈치 못 채는 상태에서 어떤 이 중간에 어떤 이 부부 사이에 그게 은폐되기 쉬운 자꾸 가정관계 속에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갈등이 쌓이는 건가요? 그렇죠. 분노나 화가? 자녀가 그 대학을 간다. 이때까지 참자. 아니면은 뭐 집 살 때까지 참자. 뭐 이런 거로 하면서 은폐가 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주로 그래서 40대, 60대 이렇게 인생의 계기점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든 남편이 아내든 그렇게 이미 내재적으로 축적된 분노가 빵 터지는 이런 거를 보통 부부간의 이런 강력 사건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분노 조절 장애를 이유로 들면서 가명을 주장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대부분은 주장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재판부에서는 뭐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런 경우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좀 사실 이 관계인데 부부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은 형량이 높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재판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까운 관계고 뭔가 일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어떤 유발 요인이 상대방에 있었겠지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보다는 형량이 훨씬 낮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그것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형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중간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0년 안쪽, 이게 높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한 15년 안쪽이고 네. 이런 경우는 가석방이 될 경우가 훨씬 많고 그래서 한 7, 8년 정도 되면은 보통 석방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건 좀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거리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가 사실은 이 범죄와 살인 이런 형사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고민인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가둬야 되나? 아니면 이게 어떤 다른 복수심이나 이런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처우를 해야 되나?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에 일어났던 살인 사건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법률가들이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한 관계 속에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형량이 높지를 않은 거죠. 근데 현실이 그럴까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난 주말 전남 여수에서는 40대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하루 만에 검거는 됐어요. 근데 빨리 검거가 됐어야죠. 네. 하루만이라고 사실은 그 중간에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다녔냐면 뭐 순천, 광주, 전주, 천안, 평택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위험한 사람이 네. 돌아다녔는데
잡긴 잡았습니다만 물론 당연히 전자발찌 훼손과 도주로 이제 조사 중입니다만은 빨리 잡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만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네. 그들이 다 위험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남성이 과거에 강도 행각으로 공개 수배까지 내려졌던 인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위험한 인물이네요. 그렇죠. 2014년도부터 그 이전에 거의 그러니까 상습 강도로 10년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가법상의 강도입니다. 보통 강도랑 그것도 훨씬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기를 들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 여자 아르바이트생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상습적으로 털어갔고 총 6천만 원 넘게를 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습적 도로 댕긴 겁니다. 그래서 만약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고 도망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사건 노트 코너에서도 종종 이런 사건을 다루는 것 같아요. 전자발찌 끊고 네. 도주하는 사건. 이런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전자발찌라는 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전자발찌는 채우면은 그대로 얼어붙을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범죄성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전자발찌는 위치만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범죄성은 언제든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도 저지르고 이렇게 끊고 도망가는데 네.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 관리가 되겠거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애초에 전자발찌를 채우면 안 되는 사람한테 채우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은 전자발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가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까 그 상습 강도는 아예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더 형량이 늘어났어야 되는 거고. 네. 아니면은 교도소 내에서 어떤 교정 교화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이 착각하는 게 법무부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서 범죄를 저지르면 부착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죠. 네.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라고 이제 다시 물어보는 네.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교도소 내에서의 흔히 말하는 그 범죄성 완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자발찌보다 100배나 1000배가 비쌉니다. 비용. 왜냐하면 심리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꾸준히 교육돼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느니 차라리 싼 전자발찌 채우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정치인들도 착각하는 거고. 해외는 어때요? 해외는 이걸 병행하는 겁니다. 전자발찌 이런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가두는 좀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하지만 아예 그런 방식을 취하고요. 네. 남미 같은 건 아예 집단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인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유럽도 이게 교도소를 차등하면서 이게 범죄성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갑니다. 근데 네.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기계를 의존하는 방식인데 그건 너무 일반 시민들이 위험하다는 거를 간과하는 거죠.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가끔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노출증 환자죠. 말하자면 완전히 다 벗고 도려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니에요? 노출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출증이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 일종의 심리적인 장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걸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고나 여중 앞에서 소위 옛날 말로 바바리맨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렇죠. 꼭 하나씩은 있죠. 네. 어디 사라지면 또 나타납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상습적인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공연 음란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면서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캠퍼스 경찰이 없죠. 미국 캠퍼스 경찰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치안을 담당하죠. 우리는 네. 캠퍼스에 경비원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캠퍼스는 넓지 않습니까? 이거 학생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 사실 외부인 출입도 자유롭죠. 자유롭죠. 물론 조금 어떤 담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뭐 네. 사실은 학생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니면 교수거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범죄자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좀 접근이 쉬운 곳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여대라든가 이런 경우가 참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전에 그런 얘기 들려줬어요. 바바리맨 보면 아예 반응하지 말아라. 예. 차라리 그게 낫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피해자들이 막 놀라서 소리 지르고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듣고 싶어 그럽니다. 네. 이건 청각에 어라우절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비명 소리가 바로 그 성적 각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도 이제 그 여고나 여중에서 강연을 할 때는 절대 비명을 지르지 말고 네. 뒷걸음으로 살살 하면서 도움을 청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자극을 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대비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성범죄자가 무엇에 각성되는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노출증 범죄자들은 네. 소리에 각성되는 게 훨씬 높습니다. 다음은 같은 고시원에 살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의 사건이에요. 근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궤변을 늘어났다고요. 이 사건은 지난 1월 4일 영등포 소재의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서 살해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네. 성범죄하면서 살해한 것과 살해한 후의 성범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범죄상으로.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피해자의 그 방에 가서 확인을 한 겁니다. 왜냐? 자기가 이 사람을 죽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한테 이성 호감을 갖는다고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걸 확인한 거죠. 그럼 첫 번째 목적이 살인에 더 있었던 거예요? 성적인 게 더 강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변명을 하려면 네.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소위 말하는 사랑을 고백했는데 무시당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변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유를 자신이 부모한테 버림을 받아서 그랬다고 주장을 하는 궤변을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상당히 이 사람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탓이 아닌 거죠. 자기 부모 탓이고 자기 이렇게 버린 사회 탓이라는 겁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던 여성을 살해해놓고 예. 본인의 불우한 가정사를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연쇄살인범들이라든가 이런 누적적 살인범들이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재판 와중에 판사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왜? 오죽했으면 살인했겠냐. 이 이상하시죠? 에? 실제로 그렇게 재판이 왜냐 피해자는 사라지고 가해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궤변을 느끼시지만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는 이게 먹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궤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는 거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뭔가 나에게 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죠. 사회가 날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범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래라고 말은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 넣고 교정 교화하지 않고 형량차면 내보내고 그럼 이 사람은 자기 탓이 아니고 또 똑같은 범죄 저지른 이게 반복되는 거죠. 자,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산불 방화 예고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올리는 근데 걸까요? 자기 이름을 실명 쓴 게 아니라 네. 어느 고등학생 신상을 도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소위 말하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부산스러운 것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일종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낮은 경우는 자기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보통 이런 범죄자들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해서 누가 출동하고 소리가 나고 이런 경우를 보면서 각성이 되는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처벌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치료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계속 반복되죠. 사건 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셈이 많아서 안다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셈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셈은 남의 처지나 물건을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적수를 미워함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고유어 명사인데요. 본말은 세함입니다. 이 경우 셈발이가 표준어고 세함발이는 비표준어인데요. 이는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로 본말인 무와 또아리는 비표준어고 준말인 무와 또아리가 표준어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셈발이라는 표현은 셈이란 명사와 발이라는 전미사가 합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전미사 발이는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사람의 뜻과 얕잡는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입니다. 이 같은 예로 악발이, 대퉁발이, 트레발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악발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며 모진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죠. 또 대퉁발이는 말과 행동이 거칠고 미련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대충하다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트레발이는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함 또는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전국 곳곳에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하겠습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강원 남부 내륙 산지와 충청 내륙, 남부지방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 5도에 내리고 있는 비가 앞으로 2-3시간 후에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으로 늦은 오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은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로 적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거나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고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부산 15도, 제주 16도, 광주 17도, 대전,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5도, 습도는 3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캡사이신과 경찰봉 사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중 과격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했던 의대 복귀 시한이 마감된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생 97%가량이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대생 단체는 실제 수업 참여율은 3.8%라는 반박 자료를 내며 반발하고 있어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2% 상승했던 지난 2월보다 상승폭은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요. 네, 당국이 피해 조사를 거쳐 각종 주민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황을 보면 3천여 채의 주택이 전소됐고 시설 하우스 360여 동, 축사는 200동 넘게 불탔고요. 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수 3,200헥타르, 농기계 5천여 대가 불에 타버리는 등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제 막 피해 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들은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복구비 등의 생활 안정지원비를 지원받게 됐지만 피해 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주택의 경우 규모와 파손 정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세입자에는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해당 규모의 주택 건축비가 1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고요. 특히 고령층 이재민 상당수가 재건축을 포기한 채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내겠다 할 수 있어 지역 소멸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탄 농작물을 새로 심을 경우에는 사과는 1헥타르에 1,766만 원, 자두와 복숭아는 383만 원을 지원하지만 실제 밭을 새로 조정하는 데는 1억 원가량 필요하다는 걸 감안하면 거리가 멀고요. 그나마 저온 창고에 보관 중이던 사과는 지원 대상에도 못 든다고 합니다.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하고요. 공장도 지원 대상에 빠져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간접 지원으로는 지방세와 국민연금, 각종 수수료 등 37개 항목을 면제하거나 경감, 유예하기로 했고요. 경북도는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 주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또한 일상복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발의 오중抜기식 지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도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진화헬기 부품 수급이 어려워 봄철 산불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네, 열흘 동안 이어졌던 영남 지역 초대형 산불, 전국에서 동원된 진화 헬기 120여 대 가운데 4분의 1인 32대는 카모프라고 불리는 러시아산 중형 헬기였는데요. 한 번에 3,000리터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어서 500에서 최대 1,000리터인 소형 헬기보다 산불 진화의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고장이라도 날 경우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에서 헬기 부품 도입이 어려워 수급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헬기 업체는 터키나 두바이 또는 중국을 통해 우회해서 부품을 수급하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부담도 있고요. 산림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중대형 헬기 39대 중 29대가 이 카모프 기종인데 이 가운데 8대는 부품이 없어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아예 다른 헬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용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산불 위험이 계속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부품 수급에 발목이 잡힌 중대형 헬기 운영이 어려워지면 산불 대응도 그만큼 고전에 피하기 어려워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지난해 담수 능력이 탁월한 헬기를 임차했지만 올해는 예산이 끊겼다고요? 네, 조종사도 정비 인력도 모두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산림청이 지난해 미국에서 5대를 빌린 시누크 헬기는 담수 능력 10,000리터로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 3배에 달합니다. 부품 조달이 안 돼 운영하지 못한 기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하지만 이번 산불 진화 현장에선 볼 수 없었는데요. 지난해 운용 실적이 적다며 기획재정부가 올해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2대라도 빌리겠다며 106억 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요. 자체 예산으로 중형 헬기 2대를 빌렸지만 담수 능력으로 보면 러시아 헬기 공백의 3분의 1만 메웠을 뿐입니다. 인력 부족도 심각합니다. 산림청 헬기 조종사는 93명으로 정원보다 5명 부족한데요. 중형급 이상 헬기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해야 해서 산림청 부유 헬기 50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야간 진화가 가능한 수리온 헬기 석 대를 보유하고도 낮 동안만 가동한 이유도 조종사 부족 탓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산림청 헬기 정비 인력도 적정 기준보다 약 20명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산이라는 벽에 가로막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어제 영덕 산불 당시에 주민 수십 명을 구한 숨은 영웅 수기한투 씨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법무부가 수기한투 씨 장기 거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마을 어르신 수십 명을 업고 내달린 수기한투 씨 공로를 인정받아 장기 거주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 거주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장기 체류 자격 중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F2 비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합니다. 8년 전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선원으로 일해온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한투 씨는 마을 인근까지 불길이 번지자 집집마다 찾아가 주민들을 업고 뛰어다니며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는데요. 덕분에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60여 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고요. 마을 주민들은 수기한투 씨가 없었으면 큰일을 당했을 거라며 이렇게 훌륭하고 믿음직한 청년과 함께 일하고 계속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고 일부 누리꾼들도 영주권을 주자 포상을 해야 한다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수기한투 씨에게 좋은 소식 얼른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영아가 홀로 집에 방치돼 있다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네, 지난달 30일 새벽 경기 수원의 한 빌라에서 119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였는데요. 아기 엄마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아기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다음 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미혼모로 홀로 아기를 낳아 여동생과 함께 키웠는데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외출한 뒤 신고 당일 새벽 귀가했다 진술했는데요. 지인과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2살 된 아기가 5시간 동안 홀로 방치된 셈인 거죠. 다만 아기에게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병원 측도 돌 이전의 아이가 수면 중 갑자기 사망한 경우를 영아 돌연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치해놓고 간 경우 많이 위험할 수 있다 말합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불과 2달여 전에도 이 30대 부부가 PC방을 간 사이 홀로 집에 방치돼 있던 2돌 된 아이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면서 20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처음으로 중년 여성에게 역전당했다고요. 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55세부터 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5%로 60.7%인 20대 남성보다 높았는데요. 최근 10년간 중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20대 남성은 하락세를 이어가 지난해 9월부터 추월당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과 독립이 늦어지면서 어머니 세대가 생계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구직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 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 경쟁력을 키우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2월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 백수는 1년 전보다 7만 명 이상 늘어 120만 명을 돌파했고요.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도 2008년에는 27.3세였지만 2020년에는 31세로 점점 취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년 여성들의 일터 상당수가 임금과 고용이 열악한 비정규직이라는 건데요. 청년층 취업난이 부모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후 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악순환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집을 구할 때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전세 사기가 불러온 전세 기피 현상과 더불어서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면서 특히 지방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에서 월세가 뉴노멀, 표준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전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했는데요.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인데 4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하는 쪽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 사이에선 2021년에서 2022년 집중적으로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고요. 집주인들은 올해 들어 금리가 내리면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굴리기보다 매달 월세 수입을 얻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월세 가격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쇼폼 콘텐츠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로 쇼폼 콘텐츠가 꼽혔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는 숏폼으로 88.9%를 차지했고요. 중학생과 고교생 사이에서도 숏폼 콘텐츠가 2위에 올랐습니다. 연령이 낮은 아이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대화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숏폼 콘텐츠의 강한 자극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춘기 이전 뇌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런 숏폼 콘텐츠를 보면 더 쉽게 중독되고 집중력 저하나 문해력 악화, 인내심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이 자제력을 지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시간을 정해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숏폼 콘텐츠 소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신천지가 팝업 스토어를 가장해 일반 시민들을 끌어모은 뒤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요. 네, 최근 신천지는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 있는 한 카페에 뽀송뽀송 빨래방이라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도파민 디톡스 체험 전시회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고 내부는 세탁존과 드라이존 등 체험 부스로 구성했습니다. 겉모습이나 운영 방식만 보면 일반 팝업 스토어와 유사하지만 무심코 방문했다간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입장권을 제출하고 내부로 입장하면 핸드폰이 주는 도파민에 절여진 뇌를 쉬게 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수거해 가고요. 이후 각종 체험 부스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심리 상담 명목으로 이것저것 물으면서 성향을 파악하는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맞춤형 포교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또 행사 중 뽑기를 통해 타로나 사주를 체험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연락처 등을 확보한 뒤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해 포교 활동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시작된 뽀송뽀송 빨래방은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문제는 일반 팝업 스토어와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여자도 은밀하게 모집하고 있어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신천지는 청년층을 포교하기 위해 주로 SNS나 블로그,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고 또 짧은 기간 특정 공간에서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의 특성을 이용해서 수시로 장소를 바꿔가며 포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뽀송뽀송 빨래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테마만 바꿔 언제든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막
벚꽃이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벚꽃 데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또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거리에 하나둘 꽃들이 피면서 벚꽃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벚꽃을 같이 보러 갈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모집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그동안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다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기분을 한 번쯤 느껴보고 싶어 구인 글을 올리게 됐다 설명했는데요. 구인 조건으로 1급 20만 원을 제시하면서 외모가 좋은 20대 여성을 원하고 친구 느낌이 나지 않게 손 정도는 잡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몇 분 만에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 처리됐는데 이런 벚꽃 알바는 매년 성행하고 있지만 개인 간의 계약이란 특성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고요. 누리꾼들은 벚꽃 알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제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영남 지역 산불로 30명 사망하고 4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죠. 역대 최악의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들의 처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단기 계약직 신분이셨고 또 대다수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일었던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산불 진화 이후에 고민해야 될 노동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가 남긴 과제들, 특히 산불 진화대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노동 문제와 이 노인 공공 일자리의 현실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전까지는 사실 산불 진화대원이 소방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어떤 군 소속에서는 산불 진화대원 3분하고 공무원 1분 총 4분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런 산불 진화대원들은 평소에는 산불 예방 계도와 산불 요인 사전 재원과 같은 예방 활동을 하시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와 뒷불 감시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대원들의 평균 연령이 이제 61세 이상이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장에 투입한 것이 적절한 건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산불이 났을 때 어떤 분들이 현장을 맡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 인력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공중 진화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특수 진화대 104명, 특수진화대 435명이고 공중진화대 104명은 산림청이 직접 운영하는 인력이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들은 지자체에서 발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2022년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61세고요. 심지어 65세 이상이 3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채용하는 이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이분들의 근로 조건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채용 공고를 뒤져보니까요. 사망한 이제 그 산불 진화 대원들은 약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산불이 많이 나게 되는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이제 하는 네. 매년 11월에서 12월 또 2월에서 5월까지만 근무하게 되는 단기 계약직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1일 8만 원 수준으로 높지 않아서 주로 60대 이상 주민들이 예방 진화대 활동으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산불 예방 진화대원들은 이 시골에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나 중장년층의 지원이 극히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노인 일자리 성격이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강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고령의 분들이 산불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투입이 돼도 되는 건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뭐 어떻게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겠지만 이번에 돌아가신 진화대원분들이 차별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나요? 네, 맞습니다. 모두 2개월, 3개월 단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4대 보험에 가입되고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산불 진화 도중 그러니까 업무를 하시다가 사망하시게 된 업무상 사고니까 당연히 산재 보상을 받게 되시겠습니다. 이 산재 보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면요. 네. 유족연금과 연금이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연금으로도 받으실 수 있는데 일시금은 이제 유족이 없을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유족이 원하실 경우에는 일시금 50%로 받고 연금으로 50% 지급받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연금은 1년 단위로 해서 이 기본 금액이라고 하는 것과 가산 금액을 합친 금액을 받으시는데요. 기본 금액은 1일 평균 임금 365일분의 47%, 그다음에 가산 금액은 유족 한 명당 1일 평균에서 5%에서 20%까지 책정돼서 받으시게 됩니다.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는데요. 이것 외에 매월 이 장례를 직접 치르신 분한테는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평균 임금 120일분의 한도로 해서 최대는 1,86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최저는 한 1,3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 임금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해요? 요거는 우리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따라서 일수가 최소 89일부터 최대 92일까지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일용직 근로자 신분이라면요, 이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는데요. 일당의 통상 근로 개수라고 하는 0.73을 곱해서 평균 임금이라는 걸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재해를 입은 일용직 분들의 같은 평균 임금은 일당의 73%로 산정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족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네, 이 산재보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자녀로서 25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손자녀로서는 19세 미만, 형제 자매로서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유족의 연금을 받은 순위, 유족의 순위를 말씀드리면 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 자매 순으로 되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생계 돌아가신 분이 이분들의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던 분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전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분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도 이 다른 분들 유족 이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 돌아가신 분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었다거나 다른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하면 이분 역시 순위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고령이라는 이유로 산재 보상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산재보험법에서는요, 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 역시나 업무상 부상인지 아니면 질병인지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고용하면서 근무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4대 보험 이제 전부가 그런데요. 이 산재보험 역시 이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그 근로자의 가입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바로 신고하도록, 그러니까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업장에서 가입시키지 않은거나 근로자분이 먼저 가입하지 원하시지 않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역시나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분의 병원비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라든지 아니면 다치셔서 장애가 남았을 때는 이제 장애급여라든지 이런 게 지급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보험료의 추가 징수와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와 연체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재해자한테 지급하는 보험료의 50%를 징수하게 되는데요. 지급 보험급여의 5배 이내에서 50%를 징수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능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먼저 사업장 소재지, 그러니까 재해를 당하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근로자 본인이 이제 직접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소멸시효라고 하는 건데요. 뭐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산재보험급여에서는 3년과 5년의 소멸시효로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유족급여, 장의비 이거하고 더불어 장애급여는 우리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우리 다치셨을 때 받는 요양급여라든지 아니면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치시고 나셔서 조금 진정되시고 하시면 바로 신청하시는 걸로 받으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 사기업에서는 산재 신청을 받아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그냥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산재 신청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네. 근로자분이 일하다가 다치셨다고 생각하시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서 근로복지공단이 그게 접수가 되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확인만 되면 바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예전에 산재보험급여 신청, 요양급여 신청란에 보면 근로자 서명만 신청인의 서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주의 서명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저는 여기에서 오해가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재는 회사한테 얘기하고 회사가 도장을 찍어줘야지 내가 신청해도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런 이유 때문에 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 신청서에 그 사업자 이 날인란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재보험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안 된다. 이런 인식도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려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재 발생하더라도 보험급여가 올라가지 않고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해서 산재보상급의 비율이 85% 이하다. 그러면은 감소될 수 있고요. 아니면 85% 이상이다. 그러면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이번 산불 문제로 되돌아가서요. 산불 진화대원의 고령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혹시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채용 절차 공정화법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법에서는요. 채용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나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을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서 사실 나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5세 연령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불 감시대원이 근무하는 데는 농촌이나 산간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이 구조상 젊은 인력이 유익이 없어서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 부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제한을 두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나이에 비해서 체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체력 검증을 강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가능하고요. 지금도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73세 미만의 선발 조건을 두고 채용 과정에서 체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체력 측정 과정을 보니까 10에서 15kg에 이르는 등짐 펌프를 메고 최대 2km를 걷거나 아니면 야산 8분응선이나 혹은 아파트 10층 높이 오르기 등으로 체력을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령층에서는 쉽지 않은 건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 1월에 전남 장성에서 진화대 체력 검증을 보던 76세의 지원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체력
검정 중에 사망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최근에 3년 동안 산불 진화대원으로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사망하시게 됐는데 이때 이 실시하는 이제 군에서 고령침해도 준비운동 같은 사전 조치도 없었고 계단 오르기나 무리한 체력 검정을 실시했다. 근데 심지어 뭐 구급차나 보건소 소속 간호사 한 명만 배치했다고 드러났거든요. 네. 근데 뭐 운영 규정에 보면 체력 검증 현장에 구급차도 배치해야 되고 응급의료 인력도 그다음에 응급의료 장비를 모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거네요. 네. 근데 이렇게 체력 검증을 받다가 쓰러질 경우에 산재 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면접 단계니까 이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비슷한 사건이 이번만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이 체력 검증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22년도 10월에 채용시험에서 응시해서 숨진 60대 유족 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2억 한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이 다 인정되진 않았지만 배우자에게 한 1,500만 원, 자녀 2명에게 각각 한 700만 원 정도 지급하라고 한 사례가 있었고요. 다른 사건에서는 뭐 기저질환이나 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지자체 책임 한 20% 제한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네, 노동당국이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데요. 네. 이번 사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산불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거는 뭐 크게 뭐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이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산불을 진압하는 행위를 하다가 이제 발생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대재해 처벌은 이 중대재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예방 활동을 얼마나 잘해왔냐,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그걸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서는 뭐 해당 지자체가 안전 보건 활동을 철저히 잘 이행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벌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노동부에서는 중처법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던 만큼 군에서 해야 되냐, 아니면 당시 현장 지휘를 도과했으니까 도를 상대로 해야 되냐, 아니면 산림청에도 나와 있으니까 산림청에서 해야 된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군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던 만큼 그동안에 이분들이 산불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안전 조치들이나 이런 활동은 역시나 군에서 실시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군을 상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가 남긴 과제들, 산불 진화 대원들의 산재 보상 문제와 노인 공공 일자리 현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승우와 유연정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288님. 산불 진화대원은 아니고요. 군청 노인 일자리의 지원에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허리를 숙이고 일을 해야 해서 허리가 아픈데요. 이거는 산재 대상이 아닐까요? 아니면 아프다고 하고 하루 쉬어도 괜찮은 걸까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특히나 이제 허리 쪽 이제 관련된 근공력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뭐 나 연령도 고려해야 되고 뭐 그 기저 질환이 있는지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재 승인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네. 특히나 뭐 사고성의 경우에는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곧바로 이걸로 산재가 신청하더라도 아마 승인이 안 될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이제 하루 쉬어도 괜찮은지는 아마 병가제도를 두고 있으면 당연히 신청해서 유급으로 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이 노인 일자리 규정에서 뭐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연차를 사용해서 쉬시든가 아니면 말씀드려서 뭐 유급으로는 인정 못 받더라도 무급 처리되더라도 이제 쉬게는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4236님, 저는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된 단기 근로자입니다. 네. 월차가 몇 번 발생하나요? 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월 만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8개입니다. 9개월 일하는데 왜 8개라고 이제 말하지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12월 달을 보면 12월 달은 월 1일부터 31일까지 다 만근하더라도 이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만근하는 거는 하나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3월 만근하면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8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7439님. 3-4시간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하셨어요. 이 4대 보험 가입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또는 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한다고 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 1일 근로 시간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일하시는지 먼저 보고요. 4대 보험 가입 안 시켜주는 거는 불법 맞죠.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내리겠다고 밝혔어요.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인데요. 선고 기일이 늦어지긴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좀 잡힌 느낌도 있어요. 네,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3월에는 이번 주에 날 거다라는 예측이 반복되다가 4월로 넘어가니 11일 혹은 18일 이후까지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선고 기일이 갑자기 4월 첫 주로 잡혀서 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이번 사안에서 국민 분열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관리에 비추어서 변칙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었는데 계속 예상을 깨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 선고도 통상적으로는 이틀 전인 수요일에 기일을 통지할 것이다 라고 관측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과 달리 3일 전인 어제 통지한 것도 그간 통상적인 행보나 예측에서 상당히 벗어났다는 평가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도 금요일이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이 왜 금요일인 거예요? 네,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탄핵 선고에 따른 사회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선고 직후 주말이 끼게 되면 평일보다는 관심도가 다소 떨어지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더라도 주말에 한바탕 치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다음날 출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선고 바로 다음 날 출근을 하게 되면 취재진들의 관심은 물론이고요. 일반 시위대도 몰려들어서 경호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판단, 그러니까 판결이 마무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는 금요일 선고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판결도 하루 만에 다 끝난다고 보긴 어렵고요. 평의가 마무리되면 판결 절차와 결정문 작성 과정이 남습니다. 판결은 이제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이제 마지막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혹은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요.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서 확정이 됩니다. 최종 판결은 이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통상 선고 직전에 하는데요. 이제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짓는 절차만 남겨두는 겁니다. 이 판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인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선고날 오전 중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3가지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혹은 각하될 것이냐.
이걸 가를 최대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최대 쟁점 또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계엄의 불법성 여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돼 탄핵 사유가 되느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불법성이 만약 인정됐을 경우에 이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탄핵은 인용되고요. 법 위반은 위반이지만 이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수사와 구속 과정 그리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이 빠진 점 등을 들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요지이기도 한데요.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느냐, 즉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고가 5명은 인용, 3명은 각하로 이제 하게 되면 최종 주문은 기각으로 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무수한 추정이 난무했어요. 네, 거의 하루에 뭐 몇 개씩의 지라시가 돌 정도로 국회 내부에서도 좀 혼선이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재판관들의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비율이 뭐 5대3으로 나뉘었고 뭐 계속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네. 중론이었고요. 그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이 국론 분열을 이유로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초부터는 급격히 4대4 기각이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인용을 주장했던 한 재판관이 기각으로 기울었단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이제 전언일 뿐이고 최근 언론을 통해서 평의가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선고 시점이 더욱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까지도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네. 고개를 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4월 4일로 선고가 난 이후에도 추측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평의 시점이 짧아진 게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부터요. 결국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기로 막판 협의가 이뤄졌다. 혹은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지만 그냥 선고를 강행하는 것이다. 여러 해석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선고 순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선고 이유를 먼저 밝히느냐 아니면 주문을 먼저 읽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이제 관례적일 뿐이라서 헌법재판소가 변칙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관례적으로는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은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주문과 다른 반대 의견이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 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나뉘었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장들의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봐도요.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었죠. 그래서 주문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숫자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청구인인 국회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는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양쪽 모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특히 지금 일반 방청 신청을 받았는데 단 20석에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양 지지층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라서 윤 대통령 측도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 소추가 기각이나 뭐 각하가 된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탄핵 선고 직후에 곧바로 직무에 복귀해서 산불 현장을 챙긴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서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노 전 대통령은 이제 기각이 돼서 즉각 직무에 복귀를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즉각 이제 주문과 동시에 파면이 됐고 신변 정리의 시간을 갖고서 관저를 나가게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헌재 최종 변론에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론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네, 개헌론에 힘이 실리는 것과 실제 탄력을 받아서 이제 현실화될 것이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여야 모두에서 개헌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도 변론 과정에서 개헌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개헌 논의에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임기 단축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서 임기 단축을 해야 한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국회 개헌 논의의 핵심도 여소야대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동시에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내에서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 논의는 하되 임기 단축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 단축 문제뿐만 아니라 개헌 논의 자체에 있어서도 여야의 이견을 좁히긴 쉽지가 않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속 공격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때문에 이 권력 구조와 관련한 개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탄핵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구속 등 수사기관에 대한 이 사정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더 우선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탄핵 소추가 인용될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면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어서 현재 선거일은 만약 인용이 된다면 6월 4일 수요일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국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헌재 선고 이후에 각 당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네, 정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내지 않고 있어서 지지층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 불복할 움직임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된다면 민주당이 당장 이번 주말이죠. 4월 5일 시위를 예고한 만큼 지지층과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지지층들 역시 민주당을 향해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라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권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기회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는데 더욱 주력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용이 되더라도 역시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최고조로 결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용이 된다면 보수 지지층의 대규모 시위가 예상이 되고요. 국민의힘 역시 지지층들이 화를 분출할 시간을 조금 준 뒤에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요. 당일 인용 결정이 나고서
바로 그날 오후에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고 곧바로 회의를 열어서 경선 룰까지 발표하는 등 신속하게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달리 지지층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 당일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기는 어렵고요. 주말 동안 좀 시간을 준 이후에 월요일쯤부터 경선 절차를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네,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의 글을 담은 책이 출간된다면서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하나의 여론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4월 중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담은 87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그리고 심평, 도태우 변호사, 또 전한길 역사 강사 등 12명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출간 소식을 알린 심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쓴 발언을 보면 조금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언론, 문화, 노동계를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 귀족 진보에게 저항했다. 그러자 청년들이 대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시대의 변화를 알리기 시작했다라고 적었는데요. 이른바 계몽론에 힘을 실은 겁니다. 이를 두고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라도 계엄의 정당성을 알림으로써 그 보수 내에 입지를 계속 가져가고 지지층의 결집세를 계속 유지하려는 포석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인용이 돼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자신이 행했던 계엄은 민주당의 폭거에 대항한 정당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알리려는 여론전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이른바 쌍탄핵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그리고 쌍탄핵 강행의 배경에는 결국 헌재 선고가 계속 늦어지면서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 때문인데요. 네. 이 확실한 인용을 위해서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또 자칫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되면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4월 4일로 선고기일을 잡으면서 일단 쌍탄핵은 보류되는 수순입니다. 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이잖아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고될 전망인데 실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최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에 붙여질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 4일로 공지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표결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중 원내수석 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이제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가 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의 탄핵안 또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에 결정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표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 제안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대통령의 탄핵 선고로 직무가 복귀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과의 이제 카운터 파트너로서 이제 목소리를 낸다거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 여당으로서는 결코 좋은 행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욱 재미있는 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비단 야당과의 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당과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당과 당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에 국민의힘은 그 주에 빨리 당정을 열어서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이제 당과 뭔가 다시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권이라든지 중도층 또 전체 국민들에게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좀 주도권을 당에 또 뺏기게 되는
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오늘은 재보궐선거 날입니다. 이번 재보선이 탄핵 전국 민심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워낙 일부 지역에서만 좀 치러지고 있고 그 지역을 제외한 전국 단위에서는 사실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다만 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우에는 계엄의 정당성과 민주당의 폭거를 강조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어쨌든 이번 재보궐선거도 그 중앙 정치의 성격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권자가 287만 명에 달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좀 격전지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 진영에서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이 나왔고요. 단일화에 실패한 보수 진영에서는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윤홍 전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출사표를 던져서 3파전 양상입니다. 부산은 알다시피 지금 탄핵 전국에서도 상당히 찬반 여론이 반반으로 나뉘어서 팽팽한 지역이기 때문에 결과가 좀 주목되고 있고요. 아산시장 재선거도 이제 탄핵이 주요 이슈입니다. 오세훈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심판하는 선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후보는 절대다수당의 폭정 속에 정부가 망쳐지고 있다라고 맞받고 있습니다. 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